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 병역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는 고구마를 캐려고 하다가 예. 이 금덩이가 나온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난주 말경부터 이 대구 MBC에서 집중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과정을 보면 그 황교안 전 총리가 2009년 8월에 이 대구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 예. 대구에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서 모임을 하나 만드는데 이 모임 이름이 이 대구기독 CEO 클럽이라는 모임이에요. 이게 뭐 황교안 총리가 뭐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뭐 기독교 모임 만든 건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대구 쪽에서요. 왜냐하면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고 이 차기 당대표 후보, 뭐 차기 대선 주자 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대구에서 이제 이른바 황교안 테마주라는 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평생 공직만 한 사람인데 예. 뭐 무슨 테마주인가 싶어서 이 대구 MBC가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한 모양인데 이게 파다 보니까 이 테마주에 바로 이 대구기독 CEO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구방송, 뭐 TBC, 뭐 대구백화점, 뭐 아시아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 대구기독 CEO 모임을 함께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 지역 유지들하고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뭐 적절하냐 뭐 이런 비판은 나왔는데 뭐 이것 자체만으로는 뭐 엄청난 비리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구 MBC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좀 뜻밖의 사실로 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대구기독 CEO 모임에 이 이철휘 당시 제2작전사령관도 멤버로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이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대구 고검장이 되고 이 대구기독 CEO 모임을 만든 그 해 9월에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아들이 이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한 35사단에 입대를 했는데 예. 이 이제 신병 교육을 끝내고 한 달 만에 이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 왜냐하면 보통 이 사단 신교대에 입소한 사람들은 그 사단에서 복무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또 호남에서 영남으로 대구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 이 주특기가 원래 보병이었는데 뭐 일반 물자 저장 관리라는 보직으로 바뀌고요. 이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그 이철휘 사령관이 이 대구기독 CEO 클럽의 공동 회장을 맡았던 2010년 7월에는 뭐 행정 PC 운용이라는 보직으로 또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 특혜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대해서 대구로 옮기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고. 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 땡보직으로 옮겨갔다. 뭐 네. 이거잖아요. 쉬운 보직으로 갔다. 그렇죠. 이제 네. 보병에서 이제 뭐 행정직으로 옮겨갔다라는 건데. 그것도 백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애초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제2작전사령관에 배치가 됐는데 이 사령부로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좀 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쨌든 이동도 이상하고 거기서 보직도 한 번 바뀌었던 데다가 이상하다. 여기서 또 한 번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구 기독 CEO 클럽에서 뭔가 친분을 쌓고 거기서 여러 정보를 얻고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주고 이랬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구 MBC 보도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의혹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 대구 MBC가 보도를 내보내자 입장이 나왔는데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문제가 있었으면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고검장은 뭐 길어야 1년 동안 있는 건데 뭐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아들을 글로 데려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 사실 1년이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말단 이른바 이제 이등병부터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고참이 되고 네. 1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요. 뭐 황교안 전 총리 해명은 나왔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대구 MBC가 보도를 했는데 뭐 그 외에 지금 다른 보도가 없어가지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는 SBS가 처음에 터뜨리고. 네네.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대구 MBC가 첫 보도했는데
그 어떤 언론도 받아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참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죠. 뭐 언론사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지역에서 올라오는 뉴스를 좀 홀대하고 네,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긴 합니다. 엘리트 의식입니까? 뭐 엘리트 의식의 발효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뭐 서울 중심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뭐 취재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지역 뉴스를 뭐 홀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어쨌든 뭐 그런데 근데 사실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이 대선 주자급인데다가 이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도 지금 유력한 상황 아닙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그 아들의 이제 병역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이런 보도까지 뭐 전혀 뭐 받아쓰거나 아니면 뭐 추가 취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뭐 D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이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BS가 처음 보도를 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기까지 이 기사량이 한 10,000건 가까이 육박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번 황교안 전 총리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발뉴스라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 이게 두 곳에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오마이뉴스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의혹 그 자체보다는 이 지역 방송들의 이런 좀 활약 예. 그런 거에 엮이면서 같이 좀 내보내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인터넷 매체에서 두 군데밖에 쓰지 않았다 받아쓰기. 그럼 중앙언론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좀 의아하죠. 근데 이게 사실 대구 MBC 보도니까 이 MBC 서울에서도 좀 받아 쓸 만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서울 MBC에서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같은 날 이제 서울 MBC에서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던 보도가 뭐였냐면 뭐 친박 프레임 황교안 안 돼 이런 직격탄에도 뭐 갈 길 간다라는 리포트 제목이었는데 이게 뭐 딱히 그렇게 뭐 엄청난 내용의 리포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벌어지는 당내 갈등 관련된 얘기가 담긴 그런 보도였는데 그 대구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거는 그 서울에서 방송되지 않고 좀 이런 뭐 정치 공방식의 얘기들이 보도가 되는 게 좀 적절한가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 기자는 언론 비평 매체에 근무한 적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러면은 언론 비평 매체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지방 방송사에서 특종을 하면은 네. 중앙 방송이 받았으면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지역 쪽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지금 서울 쪽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뭐 지역 같은 뭐랄까 하여튼 뭐 이제 뭐 목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지역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받아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게 좀 적절한가 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구 MBC 얘기했으니까 목포 MBC가 그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에 있어서 그 수도권 중앙언론과 정반대의 다른 관점의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이번에 특히 이제 목포 MBC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특히 이제 뭐 지역의 시각으로 직접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한 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매체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은어로 하면은 뭐 우라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베껴쓰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목포 MBC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취재를 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지난 23일 같은 경우에는 뭐 손혜원 의원이 주장을 했던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설사가 실제로 그 주변에서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목포 MBC를 통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뭐 다른 언론들이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들이 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방에서 한 20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도를 했는데 직접 목포 MBC가 찾아가 보니까 그게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라는 뉴스도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나오는 이 관련된 근거를 두고 한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포 MBC에서 계속 반박이 나오고 또 반론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목포 MBC 유튜브로 가서 이 지역 MBC를 보는 좀 예전 같으면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두 사람 다 그 자유한국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출마한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네네. 뭐 얼마 있으면 출마 선언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 당원 때문인데 이 당원 6조를 보면 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자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5일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전당대회는 또 2월 27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3달을 채울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책임당원만 자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책임당원이 아니니까 피선거권도 없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랄까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6조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당원이 피선거권이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당원 26조를 보면 이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 당규를 보면 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이 후보자 등록 신청일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의 이제 헌법이 그 당원인데 당원에서 지금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셈이죠. 예. 결국은 해석의 차이일 것 같은데. 네.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 다 그 당론 당규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건데. 네네. 비대위에서 괜찮다고 결정해주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당원이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에서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 나오는 게 가장 옳으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네네. 과연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만일 비대위에서 두 사람 다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이런 전당대회가 주목이 되는 것은 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이제 뭐 친박과 비박을 대표해서 이제 전쟁을 붙기 때문에 뭐 기자들은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지 않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다음 달까지 단기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나름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흥행에 좀 빨간불이 좀 그런 켜지는 좀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 당규가 가볍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약간 이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한성교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자격이 있다라는 나름의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가 뭐 비대위의 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뭐 전국대회에서 결정을 한 게 뭐 비대위원회에서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대회를 열어서 이 당원들의 의견을 모은 게 아니고 이 한성교 의장이 뭐 전국대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연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당원 당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좀 해석 논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지난 주말 계속해서 뜨거웠던 논란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사건입니다. 네. 이게 전 KBS 기자였던 김웅이라는 분이 지난 10일에 이 손석희 사장하고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손석희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전치 3주짜리 진단서를 끊고 지난 13일에 이 손석희 사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불거진 사건이에요. 이 김웅 씨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손석희 사장이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 차례 때렸다 뭐 이런 주장이고 이 마포경찰서는 이 손석희 사장과 지금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김웅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지난 2017년 4월에 이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교통사고 의혹을 본인이 취재를 했다. 그런데 이 손석희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회유하고 겁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에 지금 뭐 녹취록, 뭐 카톡 대화 내용, 뭐 문자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손 사장 주장은 정반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손석희 사장 측 그리고 JTBC는 이거를 부인을 했는데 이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이 뉴스룸 방송이 있기 전에 뭐 드릴 말씀은 많으나 뭐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밝혔고 JTBC 측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김웅 씨가 이 손석희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한 건이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이른바 이제 폭행 논란이 있었던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하기에 이 손석희 사장이 뭐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렇게 양측의 진실 공방이 심하게 펼쳐지면서 그 SNS 상에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도 막 돌아요. 네네. 돌면서 김웅 기자의 과거 전력
네. 또 뭐 손 사장이 교통사고 때 동석한 사람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던데. 네, 그렇죠. 결론은 경찰 수사가 이 미공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네, 뭐 경찰 수사로 결론이 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아니 JTBC 입장에서는 이 이른바 이제 손석희 동석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뭐 동석한 사람이 없고 관련된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동석자에 대한 그 얘기를 이 손석희 사장이 이른바 이제 접촉 사고가 났던 그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든지 어쨌든 그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명확한 증거라든지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양측의 주장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싸웠던 여러 가지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약간 스크래치를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네. 그 언론인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사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이 좀 스크래치가 날지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3부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콕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청와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박성중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의 주장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개 일정 중 75%가 내부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방콕에서 일했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이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있었던 것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 가운데 160일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더라. 그중에 연차 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은 완전 깜깜이 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식사 일정도 600일간 총 1800끼니라고 계산을 해보면 한 100회 정도만 일정이 있고 나머지는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혼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정이 없었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장한 139일, 이 139일 중에는 이 순방 중에 이동하는 날 그리고 명절,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날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주말 공휴일 뭐 198일이 총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40%나 일정이 있었다. 뭐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공개 일정 중에서 1784건이 참석자가 누군지 모르는 깜깜이 일정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거는 참석자가 누군지 다 알아가지고 굳이 공개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 수석보좌관 회의라든지 뭐 국무회의 일정 등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민관 일정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니 여민관이 집무실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양측의 주장이 이것도 엇갈립니다만 국민 여론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지켜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